청구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2015 합의에서는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불가역적이라는 조금 더 생소한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뭐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생각해 보면 65년보다 2015년 이 합의는 더 악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다음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내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 청구협정을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청구협정을 잘 해석하면 청구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그 문제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국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은 그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청구협정을 읽어보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해결됐는지가 잘 안 나옵니다. 협정 그 자체에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는지가 협정 그 자체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쓰냐면 양국 정부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65년에 양국 정부가 한 말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영토의 분리에 따른 재정적, 민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양쪽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이 하나였는데 그게 둘로 나눠졌다. 그래서 민사적,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 일본의 은행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사람들이 거기에 예금을 들었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이 은행이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 예금 어떻게 할 거냐? 예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청구협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2005년에 민간공동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협정에서 해결된 게 아니다.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라고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대법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만이 아니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 그러니까 강제동원, 그것도 청구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협정 자체로부터 그런 해석을 끄집어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2015 합의는 그런 해석을 끄집어낼 여지도 없어요. 완전히 못을 몇 군데나 땅땅 박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는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마구 나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와도 외교부 대변인이 동문서답을 해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그 말은 2015 합의가 워낙 명확하게 일본 정부가 몇 군데나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5 합의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초안은 일본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초안은 분명히 일본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아주 면밀하게 앞뒤 문맥을 재면서 상당히 뭐랄까 추도 면밀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외교를 하죠. 근데 그 표현을 한국의 외교 관료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이것은 완패입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법정에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 국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소송을 제기하는데 활동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국 법정에서 싸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홀로코스트 소송이라는 것을 제소를 했을 때는 미국 국무부가 굉장히 피해자들 입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러니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장려하고 도와줬던 데에 비해서 이 일본을 상대로 한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미 국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문제를 부정하고 재판이
진전되지 않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한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 국무부가 자기들의 변호사들을 이 재판 법정에 파견을 해서 이러한 위안부들을 위한 소송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의 법정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재판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설득시킨 결과 그 소송이 그 연방 대법까지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에서 결국 심리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 정책을 우리가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좀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8일 이렇게 합의가 나온 그 배경에도 미국이 계속 그 한미일 그 삼각 동맹 관계에 저해가 되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서 많이 재촉하고 종용했다는 이런 보도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측이 아니라 사실일 것 같고요. 특히 그 이명박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거는 이명박 때보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미국이 더 그런 정책적인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종용한 걸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부분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PPT 자료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코노다마의 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굳이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는데 코노다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라는 것은 결국 일제강점이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강제성이 작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노다마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강제성이라는 것을 많이 인정을 했다고 저는 보죠. 아베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강제성이라는 것을 그 다음 2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외소화시킨 다음에 이 증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잖아. 라는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매우 치졸한 것이 위안부 문제는 연행 단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은 강제 연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군이 나서서 위안부를 위안소를 입안하고 설치하고 그다음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죠. 그걸 누가 증거에 남깁니까? 공문서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점을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제동원 부분인데요. 강제동원 부분 일본 아까 김희철 선생님이 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일본을 침해해요. 거기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enforced to work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동이라고 할 때 공식적인 용어는 enforced work 이거나 아니면 compulsory work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용어를 다 쓰지 않고 enforced to work라고 쓰고요.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타라카 사레타라고 번역했어요. 하타라카 사레타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라는 용어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타라카 사레타라고 번역을 하기로 하고 작성을 하고 enforced to work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국 정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강제로 사역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강제로 사역한. 한국 정부도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을 써놓고 일본 정부는 우리는 강제 인정한 적 없어. 한국 정부는 강제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강제 노동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고요.
인정한 적도 없어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네, 처음에는 저한테 박여신 논란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그 지금 이제 말하자면 담론 상황 자체가 계속 동호반복적이고 굉장히 그 협소한 테두리 내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뭐 최근까지도 뭐 보상금을 뭐 억대를 받았다라던가 뭐 특례 입학을 해줄 거라던가 이런 발언 공격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현상들이 만연한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담론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뭐 이런 특례를 원해가지고 유족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규명 혹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답변을 하는 방식의 담론 개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적 담론의 전략은 뭐냐면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없게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답 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것으로 환원시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향이라는 텍스트를 바라볼 때 어떤 제한된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거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체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안부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찬반 양론의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랑 관련된 혹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폭력을 재현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많은 논의의 지평들이 있는데 이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겐 컨텍스트가 굉장히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전혀 아마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막 거부하고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최 측에서 되게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 함몰되는 한 사실은 우리는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미 만들어졌던 다른 컨텍스트들의 이 위안부 문제를 놓아야 한다. 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그리고 뭐 제가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자로서 집중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5년에 그 협상 과정에서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각을 세워가지고 논리를 구사해가지고 책임을 딱 물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전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65년에 맺어진 그런 협상은 굉장히 여러 정보가 없는 상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맺어진 그런 협상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때 협상 당사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8 합의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책임이 다시 확인되고 그리고 책임을 추구하는 운동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한일 국경을 넘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고서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정부를 잘못 두었다라는 걸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일본에서 강제 연행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면 사실 고노다마 속에서는 강제성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인정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고노다마는 사실상 조선인에 관련해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안부 피해 전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마랑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제 연행이 BC급 전범으로서의 그
재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어떤 재판 자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제 연행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그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주 협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안소 제도나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강제성이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조선인을 거기 꼭 붙여요. 조선인을 일본 군 관원이 개입을 해서 강제 연행은 한 적이 없다라는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 이제 자료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 연행을 굉장히 그 좁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사실상 노무자의 문제에서 그 조선이 강제 연행의 노무자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강제 연행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테마가 60년대부터 있어 왔거든요.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강제동원의 노무자들이 모집과 알선은 강제가 없고 징용이라고 하는 것에만 강제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일본 우익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강제는 징용밖에 없고 모집과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 강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체제 속에서의 강제성은 없지만 모집이나 알선이라는 걸 실질적인 행정체제 속에서는 강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조선사, 그러니까 강제 연행, 노무자의 문제 속에서 계속 논의가 되오다가 실질적으로 90년에, 그러니까 90년, 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태평양 유족회라고 하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그 군인 군속 노무자,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자를 하고 이제 같이 재판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안부가 나중에 빠져버리긴 했는데, 근데 김학순 할머니가 저 커밍아웃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1월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때 이 재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범죄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사실상 거기서 꼭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법성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90년대 초반부터 위안소 내에서의 강제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조되었어야 되는데, 그 조선을 둘러싼 문제가 시스템이 중국하고는 다르게 시스템 속에 있는 그 강제성에 대해서 강제 연행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강제 연행에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 연행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꼭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예를 들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을 하냐 재창을 하느냐라는 걸로 다른 본론과 달리 다른 논리 속에서 이게 움직이듯이 위안부 피해라는 것이 군인 군속 노무자와 함께 더불어 재판에 들어서면서 실질적 그 전에 있었던 군인 군속 노무자 속에 있었던 강제라는 것이, 강제 연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죄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논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한 형태로 계속 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식민지 지배 체제 속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외적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범죄가 같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재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원고들 사이에서 있었던 강제성,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원고 쪽에서도 어떤 군이나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물리적 강제성을 주장하게 됐었고, 또 이쪽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게 계속 싸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90년도부터 2015년까지 1552건의 언서를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걸로 계속 싸워온 거예요. 중국과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국제법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식민지 피해자와 전쟁 피해자가 국제법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야스쿠니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하고 한국하고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에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지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해서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내셔널리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보편성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2004년이죠. 2004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의 386
반일 내셔널리스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사설에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전 놀랬죠. 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갖다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논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면서 내부 보고서를 만들면서 굉장히 긴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도 역시 논쟁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위안부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일본 책임이 아니고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이 너무 강해서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라고 소위 일본의 지식인들이 문제제기를 그렇게 정리를 했고 뭐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공식 이야기는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또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진상규명이 되어 있는가 사실인 문제를 지금 되게 맥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인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오늘 하여튼 좌담회가 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역사학자 한계가 있다. 당연히 자성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들이 할 일이고요. 사회학자나 문화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죠.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도 구성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권명한 삼식으로 치자면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사료 문제를 물건들어지는데 그 사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그 기본적인 틀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역사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방법을 완전히 바꿨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모든 전쟁 범죄, 여성 인권 문제, 성폭, 전시 성폭력 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이끈 겁니다. 기존에 이런 폭력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지평을 넓혔다는 것이죠. 소녀상이 그 소녀였다 16살짜리 이거를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상징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 10몇 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소녀상 앞에 가서 꽃다발 놓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내가 겪었을 것이고 겪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공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지점을 사회학자와 문화연구자들은 짚어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역사 문제가 팩트가 먼저고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차후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저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지금 권명환 쌤이 얘기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존의 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를 쓰면서 그 일본의 하타 이쿠이코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타 선생님이 너네가 위안부 문제를 원래는 식민지 문제로 보더니 요즘은 전시 성폭력 문제로 보편적인 폭력의 문제로 보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했더니 그러면 전시 성폭력 보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일본도 얼마든지 지금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정말 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학자만이 이것을 전유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든지 이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확실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물론 저희 역사학자들의 할 일이라고 하신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역사적 사실을 밝혀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저는 역사학 하는 사람으로서는 박유아 씨의 그런 표현 자체, 그런 해석 자체가 사실은 그 자료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작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후라 씨, 아야 씨도 여기 와 있지만 최근에 그 연구했던 것들 보면 옛날 회고담 자체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회고담의 어떤 층위들도 좀 나눠서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인데 이 사람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기 바빠요. 분석이라든지 사료 비판이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료 비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료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야기는 아까 이재승 선생님이 김복
김복동 할머니가 간호부로 되어졌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슬쩍 넘어갔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귀환 과정에서의 명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명부들이 사실 여러 곳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언급이 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게 인도네시아에 동원되어졌던 곳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일본에서 만든 명부만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만든 명부, 그래서 귀환 과정에 어떻게 승선 과정의 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소속감을 위해서 그런 명부들을 만든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만든 유수명부라는 그 명부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을 간호부로 등재를 하거나 군속으로 등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편입을 아예 일본이 패전한 그 시점에도 여성에 대한 관리권을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안부 여성들을 이제 그 군속이나 간호부로 편입해내서 그 이름만 해도 361명 정도 됐던가요? 3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단순히 명부 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각지에 있는 여성들의 명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일본군이 해명해야 할 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해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본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제 일본 우익 쪽에서는 2만에서 우리는 뭐 8에서 20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하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2만 정도에서 뭐 5분의 2가 일본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나가면 요즘 또 프레임이 또 말려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구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에는 우리가 자료로서 사실상 증언집을 20권 가까이 지금 간이하고 있는데 할머니 증언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 또 뭐 할머니가 뭐 정언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술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할머니 그 증언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치와 구술의 가변성과 또 이제 그 등등의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나영 선생님이 우리 운동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런 것들이 어떤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역사 부분이 너무 단순화되어져서 지나가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은 거의 전쟁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적과 나 밖에 없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이제 아마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의 운동 내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역사학이라든지 한국 영역과 운동이 조금 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제가 뭐 여기서 5분 안에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깊고도 넓습니다. 한행 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뭐에 대한 뭐 팩트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90년대 들렸다. 그건 팩트 때문에 들린 게 아니고요. 운동 때문에 들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들린 겁니다. 사회학자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때 들리게 됐는가? 왜 누가 들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1990 우리나라 성폭력이 범죄가 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94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90년에 시작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한 거는 80대 중반부터입니다. 외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는요. 들리지 않습니다. 정조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순결한 여성이란 단어는 그 담론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족주의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는데 사실 민족주의 담론 썼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소위 운동권 이제 반독재 체제에 대한 운동을 하셨던 이제 소위 386의 운동권들에게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담론이었거든요. 그 담론을 가지고 쳐야만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이해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들에게. 그 단어 썼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이제 다른 학자들의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동이 뭐 제가 옛날에 논문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효재 선생님은 이 냉전 체제, 분단 체제에서 초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구성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처음부터 하셨어요. 지금 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들리지 않고 있다. 몰라서 그런 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픈 시크릿이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왜 안 들렸는가? 바로 이 냉전 체제의 기나 분단 체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이미 가부장제와 식민지의 문제의 연결고리를 얘기하셨어요. 단지 식민성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문제를 받아서 그 당시에 80년대에 의식화된 여성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거죠. 역사학자가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학자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민족주의 논의도 아니고요. 민족주의의 어떤 논의도 뇌파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담론을 조사해 보면 민족주의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이 민중이 사실은 포스트 식민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이 초국적 연대, 무슨 그때 인터내셔널 연대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을 때 초국적 연대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갔던 운동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에 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던진 의미를 계승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간다면 최근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뭐 구조적 상징적 폭력이 있고 뭐 바우만이 사실은 이제 저는 바우만의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바우만이 한 질문이 그거예요. 왜 사회학에서 홀로코스트가 뭐가 문제냐가 아니고 홀로코스트는 사회학에 뭘 얘기해 줄 것인가. 직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은 가장 이 구조적 폭력 그러니까 이제 이재경 선생님 잠깐 얘기하신 이 촘촘히 짜여져 있는 이 구조적 폭력 안에서 가장 멀리 피해자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 이게 가장 핵심적 주장이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한나 아렌트의 아예 평범성을 넘어서 악의 사회성 얘기가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아이리스 영이 얘기한 구조적 폭력, 최근에 지재기 얘기한 이제 구조적 상징적 폭력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 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봐줘야만 결국은 겹겹이 동심원 구조에 있지만 우리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사회학이나 여성학에서 제기해왔고 앞으로 제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어떻게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끌려다니지 않고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담론들이 현재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 또 그게 먹히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역시 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아마 굉장히 좀 뉘앙스들이 다를 겁니다. 법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지점들을 또 강조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더 많은 좀 토론이 진행이 되면은 물론 여러 층위가 있을 겁니다. 지식인 사회층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 사회 논의층도 있고 근데 그 층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굉장히 거리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만큼 좁혀 나가는 거 하는 게 뭐 여기서 이야기하신 분들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분들의 몫이 아닌가 하라고 그런 형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자담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